엄연순, 금슬 좋은 부부의 애로사항. 음담 패설집의 대표작 엄연순. 사람 사는 곳이라면 육담, 즉 음담 패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음담 패설은 사람들의 성적 욕망과 로맨스를 읽어낼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비록 과장과 희화화가 난무하지만 당대 사람들의 에로티시즘을 가장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유학의 나라 조선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조선의 음담 패설을 집대성한 대표적인 책으로는 고금소총이 있습니다. 편제가 알려지지 않은 이 책은 태평하나 골계전, 엄연순, 속엄연순, 촌담회의, 명협지혜, 파수로, 어수신화, 진담록, 성수패설, 기문, 교수잡사 등 11편의 책에 825편의 음담 패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평하나 골계전은 조선시대 음담 패설집의 원류로 불리는 책으로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 등의 편찬을 주도한 성종대 대학자 서거정이 썼습니다. 제목을 그대로 옮기면 태평하고 한가한 일화를 다룬 우스갯소리 모음이라는 뜻인데, 흔히 이 책을 줄여 골계전이라고 합니다. 골계라는 말이 문자로 처음 등장하는 문어는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의 시인이자 정치가인 구런이 지은 초사입니다. 이후 이 단어는 한반도로 전해져 고려의 학자 이인로의 파한집이나 최자의 보한집 등에 등장했는데, 흔히 골계라는 말을 우리말로 우스갯소리라고 옮깁니다. 원래 뜻은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인데, 우스갯소리나 익살스러운 말들을 많이 담아냈기 때문에 점차 지금과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골계는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풍자나 교훈을 담은 농지거리를 의미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상대의 지식이나 생각, 의도 등을 혼란스럽게 만든 후 틈을 노려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일련의 미학을 골개미라고 하는데, 골개미의 사전적 의미는 위대한 것을 헐뜯고 우세한 것을 깔아뭉개고 우아한 것을 실추시키려는 인간의 요구에 대응하는 미의식입니다. 말하자면 익살과 풍자의 아름다움인 셈으로, 그 때문에 골계전에는 누스갯소리로 세상을 풍자하고 교훈을 전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론 성적인 농담들도 많은데, 특히 엄연순은 성적인 농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육담 골계집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연순은 조선 전기의 문신 송세림이 쓴 책인데, 제목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밀려오는 잠을 막는 방패라는 뜻으로 잠을 깨울 만큼 익살스럽고 야한 이야기를 가득 담았다는 것입니다. 송세림은 연산군 4년인 1498년에 문과에 장원 급제했지만 등과 직후에 초상을 당하고 연달아 병을 얻어 벼슬길을 놓치는 바람에 연산군대에는 벼슬을 얻지 못했는데, 그 덕분에 갑자사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중종대에 이르러 벼슬길에 나아간 그는 홍문관교리가 되어 문명을 떨치다가 병을 얻어 관직 생활을 접고 고향에 내려가 만년을 보냈는데, 엄연순은 그가 만년의 고향인 태인에서 한가롭게 지내며 엮은 책입니다. 엄연순에는 우화, 우스운 이야기인 소화, 음담 등 88편이 실렸는데, 원본은 전해지지 않는 대신 고금소총의 외설적인 육담이 대부분인 82편이 실려 있습니다. 양반과 여종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양반과 기생의 일화가 자주 언급되며 그 밖에 부부 사이의 성적인 문제나 숙녀들의 음행도 등장합니다. 얼핏 단순한 우스갯소리 같지만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 당시 사회의 성풍속과 성적 윤리, 에로티시즘을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엄연순의 내용을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금슬 좋은 부부의 애로사항. 어느 사회든 인간의 성적 욕망을 결혼이라는 제도로 묶어놓는데,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 성생활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물론 부부도 성생활에 장애물이 있기는 했는데, 부모나 자녀의 눈치를 보느라 성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현대에 비해 조선시대의 가옥은 소음에 취약했기 때문에 부부의 성생활에 큰 장애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몇몇 실화를 통해 조선시대 부부들이 겪은 성생활의 난관들을 살펴보는데, 우선 다음은 오자조부, 즉 다섯 다들이 아버지를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스라에 다섯 다들을 둔 부부가 있었다. 한 번은 다섯 다들이 모여 논의했다. 부모님이 우리를 두고도 만족을 못하시고 아직도 동침을 즐기신다. 만일 두 분이 또 아들을 낳으면 분명 우리가 없고 지고 해야 할 텐데, 아이의 더러운 대소변을 어떻게 견디고 또 치운단 말인가? 이제부터 오경을 한 명씩 맡아 당번을 바꿔가며 지켜서 두 분이 합궁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고역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의한 다섯 사들은 부모를 번갈아 지키기로 했다. 이 때문에 부부는 몹시 괴로웠다. 어느 날 밤
오경의 마지막을 지키던 막내가 밀려오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았다. 부부는 그 틈을 타서 누운 채 남자가 여자 뒤에서 관계하는 체유인 북합을 시도하다가 깨어난 막내에게 들키고 말았다. 막내가 외쳤다. 엄마, 엄마, 아직 밤이 새지 않았는데 아빠를 업고 어디를 가려 하오? 이상도 하다. 부부는 졸지에 봉변을 당한 셈이었다. 이 글은 오자조부의 앞부분인데 이 이야기는 성생활을 즐기고 싶은 부부와 이를 막으려는 자식들 사이의 갈등을 그렸습니다. 성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싶은 부부와 달리 자식들은 동생이 또 태어날까봐 두려워하는데 피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당시 성생활은 자녀를 낳아 키워야 할 수도 있다는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그 걱정을 부부가 아닌 자녀들이 하고 있는데 동생이 태어날 경우 자신들이 감내해야 할 노동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노지락을 포기할 수는 없는 금실 좋은 부부는 묘안을 짜냅니다. 이튿날 부부는 다섯 아들을 들판으로 몰아내고 말과 소를 돌보게 했다. 그러나 다섯 아들은 집을 나서는 척하다가 들창 밖에서 숨을 죽이고 방 안에 동정을 엿들었다. 거사를 치르려고 준비하던 부부는 외설스러운 말들을 주고받았다. 남편이 부인의 두 눈썹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팔자문이에요. 남편은 눈을 가리키며 물었다. 요건 무엇인고? 망부천이요. 망부천은 길 떠난 지아비를 그리워하며 눈물 짓는다는 뜻으로 눈의 별칭인데 남편은 이번엔 코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건 무엇인고? 감신연 입지요. 감신연은 단내와 매운 내음을 모두 맡는 고개라는 뜻인데 남편은 부인에게 입을 맞추면서 또 물었다. 이건 무엇인고? 토향굴이라요. 토양굴이란 향내를 토해내는 굴이라는 뜻인데 남편은 턱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것은 또 무엇인고? 사이남이라고 하오. 사이남이란 단양에 있는 큰 바위라는 뜻인데 남편은 가슴을 어루만지며 물었다. 이건 무엇인고? 쌍령이라고 하오. 쌍령은 한 쌍의 고개라는 뜻인데 남편은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건 무엇인고? 유선고지랍니다. 여긴 또 어디인고? 옥문산이라고 하옵지요. 이것은 감초전이라고나 할까요? 이건 온천. 이렇게 남편이 희롱이 끝나자 아내의 희롱이 시작됐다. 부인은 남근을 가리키며 물었다. 주상씨 아니겠는감? 이건 홍동씨 형제지. 그런데 이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이가 기침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에 놀란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면서 꾸짖었다. 이 녀석들 해 저물 때까지 말과 소를 돌보라고 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일찍 돌아왔단 말이냐? 그러자 다섯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원통도 해라. 마소는 벌써 배불리 먹여서 목욕을 시켜 쉬게 하고 험한 길을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꾸중을 하시는군요. 그 말에 아버지가 더욱 노하여 소리쳤다. 나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곳에서 풀을 먹이고 어떤 물에 목욕을 시켰으며 어디다 쉬게 두었단 말이냐? 아들들이 서슴지 않고 일제히 대답했다. 처음에 팔자문으로 나가서 망부천과 감신연을 넘어 토양굴과 사이남을 지나 간신히 쌍령을 넘은 뒤에 유선고지를 건너 옥문산에 올라 감초전에서 풀 먹이고 온천수에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가 어이가 없어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뒤를 쫓아가면서 호통을 쳤다. 어떤 놈이 그것을 보았느냐? 다이가 도망을 가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소리쳤다. 어찌 본 자가 없겠습니까? 주상씨와 홍동씨 형제가 증명해 줄 것입니다. 결국 부부는 희롱하는 말 몇 마디 건네고 거사는 치르지도 못했는데 익살스러움으로 가득하지만 이 일화는 조선시대 부부들의 성생활에 아이들이 큰 방해가 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자식의 눈을 피해 성욕을 해소하려 했던 부부의 이야기는 셀 수 없는데 그중 설날에 새소리를 듣는다는 뜻인 원일천금이란 일화를 보겠습니다. 어느 시골의 사내가 초하룻날 아침에 부인과 거사를 버리고자 했다. 여인은 어린 아들이 곁에 있어서 버렸다. 남편이 어린 아들에게 말했다. 이 길로 나가서 새소리를 듣고 금년 농사를 점쳐보도록 해라. 속담에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비둘기가 울면 콩 농사가 잘 되고 무새가 울면 곡식이 풍성하고 까마귀가 울면 과실이 잘 열린다고 했다.
이에 어린 아들이 밖으로 나가 창틈으로 부모의 소행을 엿보니 부부가 한창 어울려 온후의 극치가 무르익다 교성이 크게 들렸다. 오매지 않아 거사를 마치고 나서 아이가 들어오는지라 사내가 물었다. 그래, 밖에 나가서 무슨 새소리를 들었느냐? 새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올해 새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또 물었다. 무슨 까닭이냐? 아이가 대답했다. 자궁이 갑작스레 크게 울었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내는 묵묵히 앉아 할 말을 잊었다.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방사는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만큼 남녀의 애정 행위는 비밀스러운 법입니다. 모든 자식이 부모의 성관계로 태어난다고 해도 그 모습을 자식에게 보이는 것은 부끄럽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부모의 거사를 눈치채거나 우연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다 보니 당연한 일인데 때로는 소리로 인식하고 때로는 별 생각 없이 방에 들어갔다가 알아채는 것입니다. 반면 이번 이야기는 부모의 거사를 어린 아들이 훔쳐보고 그것을 은근히 알리는 내용인데 앞선 오자조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남녀의 동침을 훔쳐보는 행위가 이상한 일로 치부되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신랑 신부의 첫날 밤을 엿보는 풍습입니다. 일종의 관음증이나 다름없는데 당시에는 이에 매우 관대한 편으로 김홍도와 신현복의 풍속화에서 나체의 여인들을 훔쳐보는 사내들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관음증의 관습하라고나 할지 조선시대에는 타인의 성관계를 훔쳐보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노골적으로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앞의 두 일화는 관음증이 만연했던 조선 사회에서 부부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대상이 자식들이라는 점을 시사지만 자식들만 부부를 방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부모,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성생활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웬만한 민담의 흔한 소재이며 가끔은 객식구도 부부에게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되었습니다. 대가족 제도 아래 결혼한 형제들이 한 집에 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인데 숙부의 어리석은 질문과 답이라는 뜻의 쑥질문답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느 집에 늙은 아저씨와 나이 어린 조카가 살고 있었다. 조카의 장난이 심하여 아저씨는 조카에게 이렇게 타일렀다. 우리 집은 가난하여 어떤 물건이 구해지면 다시 갖추기가 어려우니 잠잘 때는 돗자리와 혼이불을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그러자 조카는 이렇게 말했다. 돗자리가 쉽게 해질 것을 걱정하신다면 아저씨 발톱을 깎아야 할 것이요. 혼이불이 해질 것을 걱정하신다면 아주머니 발톱을 깎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늙은 아저씨는 그 말을 듣고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놈, 무슨 말이 그리 많아? 돗자리는 성관계를 맺을 때 위에 엎드린 아저씨의 발톱 때문에 망가지고 혼이불은 그 아래에 누운 아주머니의 발톱 때문에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집안에 얹혀 사는 조카까지 신경 쓸 정도였으니 조선시대의 부부들이 넘어야 할 산은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엄연수는 금슬 좋은 부부의 애로사항이었습니다.